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슈메르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언어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그 문화, 이런 종교, 이런 면에서 두 문화권이 어떻게 같고 다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어와 슈메르, 그다음 일본어와 슈메르의 경우 모두가 막상 중국인과 일본인 자신들이 연구한 건 아닙니다. 전부 다 서구인들이 비교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 비교하는 언어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주로 언어에 이제 집중해서 비교를 했다면은 저는 좀 한 발 더 나아가서 문화 전반에 걸쳐서 신관이나 여러 가지 그들의 형이상학적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하고 같은가 다른가에 제가 착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슈메르에도 우리와 아주 비슷한 윷놀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슈메르인들이 놀이하던 것, 우리 윷이라고 그렇지만 그 놀이하는 구조, 특히 이 말이 가는 셈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하고 같은데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 어떤 점에서는 같고 어떤 점은 다른가 하는 거, 그건 상당히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그것은 수학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으면 왜 같고 다른가를 모를 정도로 상당히 미묘해요. 그래서 오늘은 유클리드부터 시작해서 그 현대 수학에 이르기까지 수에 대해서 이 서양에서 개념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고찰한 다음에 유초로 와서 슈메르 윷과 우리 윷을 이렇게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슈메르인들은 자기들의 놀이를 뭐라고 명칭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서양의 사토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그 시메트리, 즉 그러니까 대칭이라고 하는 현대 수학의 아주 그 군론에서 한 개념이 대칭 개념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슈메르인들의 윷놀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적인 관점에서 고찰한 게 아니라 순수 수학, 즉 대칭이라는 관점에서 슈메르 윷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의 윷을 또 비교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슈메르 형의 윷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명칭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삼각뿔, 이 삼각뿔을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이 삼각뿔은 이 피라밋하고 다릅니다. 피라밋하고 아주 같은 것 같지만 피라밋하고 다른 것이 피라밋은 밑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면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삼각뿔은 이것을 그리고 정사면체라고 그러죠. 이건 그러니까 플라톤의 그 정사면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면체, 육면체, 팔면체, 12면체, 20면체 이게 플라톤의 소리 솔리드 이 정다면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삼각뿔을 가지고 뿔의 한쪽 끝에다가 까맣게 이렇게 이제 저렇게 점을 칠해 놓았습니다. 점을 칠해 놓고 그러니까 이제 삼각뿔이 저 검은 점이 있는 그 뿔이 이렇게 넘어지느냐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계산하는데 즉 그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스코어 오브 2라고 되어 있습니까? 즉 2점. 우리로 유초로 말하면 개에 해당하죠. 개에 해당하는데 여기 두 개는 넘어지고 두 개는 서 있어요. 우리 유초로 말하면은 개는 보시면 여기 두 개는 제껴지고 두 개는 엎어지고 그때 우리가 개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 엎어지고 하나 제껴지고 세 개 엎어지면 이건 도라고 그러고 걸은 세 개 제껴지고 하나 엎어지고 윷은 다 제껴지고 모는 다 엎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1, 2, 3, 4, 5를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슈메르인들의 이건 뭐에 해당하냐면은 개에 해당합니다. 개. 그 다음에 이거는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 넘어지고 세 개 섰으니까 그건 곧
글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이건 글에 해당하고 이건 개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슈메르인 경우 다 엎어졌을 경우 이걸 우리가 똑같이 4점을 줘요. 예. 그 사람들이 유치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점수 주는 건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 하면 삼각뿔이 이게 넘어진 게 까만 점 있는 것이 넘어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다 하얄 때, 당연히 그때는 우리는 한국에는 뭐라는 점수를 주는데 슈메르인들은 5점이라는 점수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점이라는 점수를 아직 주지 않았어요. 아직 주지 못했어요. 또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 하니?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슈메르인들이 가지고 있던 수 개념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다 엎어진 것은 점수를 안 줬는데 이 모는 보십시오. 모는 다 엎어졌는데 그러면 당연히 점수가 0점이어야 하잖아요. 0점이어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5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준다고 하는 거죠. 예. 당연히 그러니까 슈메르인들은 이 모를 보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서 있는 것이 까만 점이 하나도 없을 경우죠. 예. 그럴 경우에는 점수를 주지 않고 0점이었어요. 0점. 윷놀이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이해할 것 같으면 그 지역에 따라서는 한국에서도 그렇게 슈메르인들 같이 모에 대해서 점수를 안 주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슈메르인들은 상당히 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도개걸 유까지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컨시스턴시가 있어요.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모에 와가지고는 점수를 0점이 아닌 5점을 줌으로써 그만 일관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메르인들은 일관성 하나뿐이에요. 컨시스턴시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관성이 도개걸 유까지는 있다가 모에 와서는 그것이 깨져서 인컨시스턴시, 즉 비일관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관성 즉 비일관성, 비일관성적 일관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만약에 지금같이 우리가 모에다가 최고의 점수를 주는 것이 이 윷놀이라면 왜 그걸 모놀이라 해야지 윷놀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 가운데는 이건 윷놀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모에다가 점수를 주는 것은 그건 모순이고 한국 사람들이 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비일관성이다. 한마디로 뒤죽박죽이다. 카오스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서양 수학사를 볼 때 우리 동양에서는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아주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서양에서는 과학도 여러분 뉴턴 과학에 와가지고는 그야말로 과학혁명과 같은 그런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수이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2500여 년 동안 서양을 지배하던 수이해를 우리는 유크리트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크리트적. 그것은 뭐냐면 이 꽃 세 송이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이제 A, B, C라고 한다면 그걸 그대로 뭐냐면 A 하나, B 둘, C 셋. 그러니까 세 송이를 세면서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크리트적 수의 기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수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500년 동안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유크리트적 수 이해를 한다면은 모에는 점수를 절대로 주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유크리트 수학에서 봐서는 수미르인들의 수 계산하는 방법에 하나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바로 뭐냐면 유크리트 이후 19세기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 있어서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만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서양에서 유클리드 수학은 직선만 기하게 다뤘지 꾸불꾸불한 곡선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학에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 뭐까지 수학 기하학에서는 직선만 다루지 곡선을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로 19세기에 와서 소위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해서 곡선도 수학에서 다룰 수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도입된 거잖아요. 바로 이게 바로 이 곡선 개념이 수학에 도입됨으로써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에서 지구까지 빛이 올 때 절대로 직선으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휘어져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큰 별을 지날 때 이 직선이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빛이 아주 중력이 큰 별에 끌려 들어가 이 곡선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직선만 수에서 다룰 수 있는데 이런 곡선 개념을 다룰 수가 없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바로 이 19세기 중엽에 나타난 이런 그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없으면은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도 바로 불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개념이 크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클리드 공리 가운데 제5공리, 5번째 공리, 두 개의 평행선은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 이 공리가 문제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공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수학이 현대 수학으로 넘어올 때 가장 제일 먼저 다뤄지는 쟁점, 컨트로버시얼한 쟁점이 바로 유클리드의 제5공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평행하는 무한하는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 그런데 바로 만약 곡선이 도입될 것 같으면 두 평행하는 직선은 나중에 만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그러면 공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 큰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 50년 후에 소위 칸토라고 하는 이 수학자가 바로 이 집합론을 얘기하면서 셈을 할 때에 유클리드가 셈하는 방법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셈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셈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 꽃병에 꽃이 세 송이가 꽂혀 있다, 담겨 있다. 그걸 갖다가 A, B, C를 한다. 그러면 그냥 유클리드는 하나, 둘, 셋 되면 그게 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칸토는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수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바로 이 모에다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모에다가 1점을 더 주는 논리적, 수학적,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칸토의 집합론과 연관시켜서 뭐가 5점이 되는 그 논리적, 수학적 근거를 저는 오늘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셈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꽃병의 세 송이 A, B, C라고 하는 세 송이의 꽃이 꽂혀 있다 할 때 반드시 셈을 하기 전에 그 옆에 여기 보다 오른쪽에 빈 꽃병을 하나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꽃병을 하나 두고 그러니까 유클리드는 이 꽃병에 꽃송이가 3개 꽂혀 있다고 할 때 옆에 빈 꽃병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고 계산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의 진정한 사고혁명. 뭐 우리가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깨달음이다 하는 거, 그 사실 뭐 금강경, 반야신경 볼 때 이 수학적 개념에서 볼 때면 그거 너무 싱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그렇게 고민을 한 그 배경은 수학입니다. 수학을 하다가 보니까 인간의 내면의 세계도 이렇게 수학적으로 구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불교가 나온 것이지,
그게 계시를 받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깨달음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 칸토가 불교나 뭐 종교학을 해서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완전히 불교적인 발상과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백, void, nothingness, emptiness. 이걸 이 전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제를 하고 전제를 했을 때에 이제 이 세 개의 꽃송이가 셈을 하는 데 있어서는 8개 가능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클릿은 하나 A, B, C 딱 3가지만 생각한 거죠. 만약에 옆에다가 빈 병을 하나 두면 셈을 하는 데 있어서 8가지 가능성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제 4송이가 꽂혀 있다면은 16개의 가능성이 나옵니다. 5개의 꽃송이가 꽂혀 있다면 32가지 가능성이 나오게 되고요. 6개의 꽃송이가 있다면 64개의 가능성이 나오게 되고 7개가 있다면 이제 128개의 가능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간단하면서 이것은 뭐냐면은 수를 생각하는 데서 천냥지 차이고,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강의 이 단순하면서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걸 가만히 우리가 사는 종교적인 삶이나 신학적인 삶이나 일상생활에서나 이걸 알게 되면은 그야말로 어떤 하나의 큰 그 삶의 관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가능성은 여기에 이제 셈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1, 2, 3 셈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 이것도 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3개가 다 담겼다. 나머지 이제 남은 6가지 가능성은 사실은 그것은 뭐 유클리드 수학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부분과 전체라는 개념에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여긴 다 있다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 이것이 다 담긴다는 것도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 8가지 가능성 가운데서 이제 A, B, C라고 하는 3개의 꽃송이가 다 담긴다고 하는 걸 땐 A, B, C라고 하는 대문자로 표시를 하고, 왜냐하면 안 담긴다는 것도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뭐 하나도 안 담긴다 하는 것은 소문자 A, B, C로 표시를 하기로 합시다. 이제 다음 장에서 제가 이제 그 8가지 가능성을 다 얘기를 할 터인데 아주 여기서 머릿속에 단단히 입력을 시켜야 될 것은 다 담긴다 하는 것은 대문자로 표시하고 다 하나도 안 담긴다 하는 것은 소문자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모에다가 오라는 이제 이 점수를 주는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제가 지금 2방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칸토의 집합론 A, B, C라고 하는 3개의 꽃송이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이 빈 병에다가 옮겨 담을 때에 담긴다 안 담긴다. 그러니까 이게 2에다가 꽃송이가 3개니까 그러니까 2의 3성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8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3개의 꽃송이를 그 병 속에 있는 집합 안에 있는 요소들이라고 할 때에 거기로부터 몇 개의 부분들이 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혹은 몇 집합이래요. 이건 그러니까 이 8개는 뭐냐면 3개라고 하는 요소에서 나온 8개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파워셋이라 해요. 셋에서 8개의 가능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알랭 바디우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는 이걸 이제 이 역사와 정치와 사회 제 분야에다가 적용을 시켜요. 이 알랭 바디우의 사상은 딱 핵심이 그겁니다. 부분은 요소보다 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프랑스 혁명 일어날 때 그때는 루이 16세 파리 대학 학생 그리고 농민 뭐 이런 몇 가지 요소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프랑스 혁명은 거기에 엄청난 요소들이 가미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라 할 때는 이 세 요소뿐만 아니라 몇 가지 다른 요소들이 첨가돼 가지고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은 세 요소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뭐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단 말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결국은 프랑스 혁명이라 할 때는 지금은 뭐 수백 가지 개념이 거기 포함될 정도인 것입니다. 이게 보세요. 우리가 통일이라고 할 때 남북 관계 처음에 우리가 해방되자마자의 통일은 아주 단순했어요. 별게 뭐 변 요소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반세기가 지나고 거의 지금 한 세기가 되어가는 마당에 별의별 요소들이 다 요소가 돼가지고 지금 뭐냐면 이 핵이라고는 북핵이라고 하는 문제가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역사라는 것은 집합론적으로 볼 때 몇 가지 안 되는 요소로 시작되지만 그것이 점점 이 멱집화가 돼가지고는 엄청난 큰 부분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로 마르크스가 바로 이 자본주의 위기란 건 뭐냐? 처음에 이 물물 교환이라고 하는 이 사소한 교환 방법에서 지폐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금융이 나오게 되고, 보세요. 그다음에 또 이제는 가상화폐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화폐라는 개념이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에 나왔던 그 개념하고는 엄청나게 이게 바로 전부 다 이 집합론적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알렌 바디오는 ABC를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8개의 부분 집합은 상황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가 당 위에다가 국가라는 개념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걸 우리가 요새 이데올로기로 봐가지고 이걸 뭐 국가보안법으로 처리하지만 그거는 철저하게 이 집합론적 사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당 위에 국가로 되면 국가라는 것은 당보다도 엄청난 배보다 배꼽이 커진 것 같은 큰 괴물이 돼가지고 바로 우리 인간들을 억압의 수단이 된다는 것. 이게 그 사람의 뭐냐면 집합론에서 나온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정말 여기서 철학을 이제 생각할 것 같으면 이게 알랭 바디오의 사상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그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뭐 이 괴를 음양 이런 부호로 표시하지 않고요. 숫자로 음수를 표시해 가지고는 그걸 이제 비가 안 온다 이렇게 하고 1, 3, 5, 7, 9 같이 양수로 표현할 때는 뭐 비가 온다 이렇게 하면 뭐 2, 3, 5, 7 하면 비가 온다 안 온다는 것이 양수 음수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했지만 나중에 이제 이 기호가 발달돼 가지고서 비가 온다 전쟁을 한다 뭐 이렇게 할 때는 바로 이제 근혀로 표시하고 비가 안 온다 하는 것은 곤으로 표시했는데 꽃병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이거는 빈 꽃병에 세송의 꽃이 다 담긴다는 걸 의미하고 바로 이 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담긴다는 전혀 꽃이랑 없고 병만 있는 걸 상태 그렇게 되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제 보십시오. A 대문자 A 대문자 B 소문자 B 이건 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금 쓰지만 이 반드시 교회에서는 계산할 때 밑에서부터 위로 계산해 올라가야 됩니다. 초효, 중효, 상효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A, B, C를 여기서 밑에서부터 들어가면 바로 대문자 A, 대문자 B, 소문자 C 이렇게 하면 뭐 태다. 이건 그러니까 가족으로 말하면 소녀다, 소녀. 소녀다. 그 다음에 리라는 것은 A는 대문자, B는 소문자, C는 대문자. 이건 리다. 그러니까 이 근괴하고 리괴는 지금 우리 태극기에 있죠. 원래는 우리 태극기에는 이 8개가 다 있었는데 번거로우니까 이제 요 근태, 감, 곤 요것만 이제 남겨놓고 나머지는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진짜는 보세요.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똑같이 ABC입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를 자꾸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꽃병에 꽃이 담긴다는 대문자, 안 담긴다는 소문자. 그 다음에 소는 A, 소문자, 대문자, 대문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감은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가는 소문자, 소문자, 대문자. 고는 전부 다 소문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초등학생들한테 이 교과서를 당장 지금이라도 개편해가지고 우리나라 태극기 궤를 옆에 놓고 이 집합론을 우리의 이 역의 궤 개념하고 연관을 시키면은 학생들은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긍지를 갖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쉽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아가서는 수포자가 되지 않는 거죠. 절대로 이렇게 수학을 교육시킬 것 같으면 수포자가 되지 않아요. 그건 뭐 우리나라 태극기를 볼 때마다 이 집합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학자들 자신부터 깨어나야 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강의는 수학 박사라는 사람, 수학의 대가라는 사람들도 까막눈이고 모르고 있어요. 지금 받아들이려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건 전부 다 미신 거, 동양 거에는 비과학적 미신이라 해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게 점쟁이들이 뭐 사용하는 이게 무슨 뭐 과학적이요 현대 수학적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동양은 수를 이해하는 발상, 수학에 대한 수학론이 서양하고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방으로 비유하면은 서양 수학이 방이라면은 우리 동양의 역은 저 방의 문과 같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방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동양의 역이라고 하는 문을 열어야 서양이라는 수학, 거기에 들어오면 뭐냐면 유클리드 수학이라는 초현대 수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문에는 손잡이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역도 중국역하고 한국역이 달라요. 한국의 소위 정역이라고 하는, 김일부의 정역이라고 하는 역이 올 것 같으면 이건 또 지금 여기가 이거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역은 뭐가 같냐면 문의 손잡이와 같다는 거예요. 열쇠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하면은 한국역을 가지고 동양의 역이라고 하는 문을 열어서 들어오면 그 방 안에 서양 수학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강의를 들은다면 얼마나 우리 한국 수학계가 변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은 태하고 간을 보세요. 태는 그다음에 양양음이지만 반대로 대칭해서 양이 되어 있고요. 리하고 감은 보세요. 리는 양양이지만 양음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손하고 진을 보세요. 이 진은 양음이지만 양양이고, 그러니까 음양이 이렇게 대칭 구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꼭 뭐와 같냐면 이 모래시계 구조와 같아요. 이 모래시계 안에 보면은 여기 지금 뭐 달이 있는 것, 여기 달이 있는 것 같고 태양이 있네요. 이 태양은 아마 양이고 음이고, 그러니까 모래시계 위는 양이고 밑에는 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양이, 그럼 모래시계에 이렇게 뒤집으면 또 음에서 양으로 모래가 쏟아져. 이렇게 하면 또 양에서 모래가 떨어지듯이 이게 A, B, C 이 전체 대문자, 이건 그러니까 다 담긴다고 하는 이것을 모래시계 위에다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래시계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비어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모래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건에서 이제 곤으로 모래시계와 같이 모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곤을 또 위로 올리면 또 반대가 되겠죠. 건에서 곤으로 시계가 떨어지느냐, 이게 주역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곤이 위에 있고 반대다. 그럼 그걸 귀장역이라고 해요. 어느 나라 때 역은 뭐냐면 곤께가 위에 있어서, 그건 아마 다분히 모계사회였을 것이고, 주역은 이미 벌써 가부장제 시기에 들어오면서 이 건이 바로 이제 어금존량이라는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가 하면은 연산역이라 해서 하나라 때는 뭐냐면 이 간이 맨 위에 있어요. 간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위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우리 동학에 와서 이제 변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위에 있어도 상관없다. 이게 그냥 탈중심화, 탈중앙화, 요새 소위 블락체인에서 얘기하는 탈중심화, 탈중앙화, 이게 우리 한국역에 와서 달라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이 모래시계 개념으로 이 수를 이해하면 되고, 이건 결국은 이 세상 만사가 음양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순환하고 뒤바뀌는 것. 그렇지만은 남자들, 그다음에 이런 이 권력자들은 항상 자기 본의에 따라서 어느 하나의 그걸 위에 상위에 놓고 다른 것을 하위에 놓고 그걸 갖다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고착시키려고 하죠. 그래야 자기들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동명혁명이랑은 그걸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괴에서 발생 순서는 순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력 개념입니다. 정력에 와서 그렇게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이 마인드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샤머니즘적 발상에 나오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촛불혁명이라든지 동학혁명이라든지 밑에서부터 바텀업적 이런 세력이 솟아오는 것은 전부 다 이러한 그 어느 하나의 유계질서를 고착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알랭 바디유의 이 사상이 그러니까 그가 1968년대 바로 이게 마오이즘에 빠져서 프랑스 혁명에 적극 참가하는 이유도 그의 사상적 배경소에는 이와 같은 이 집합론적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합론을 하나의 뭐냐면 추상적인 것으로 보지 마서는 안 되고 현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주류로 있는 알랭 바디유. 그 알랭 바디유는 우리가 플라톤 이후에 서양에 나타난 플라톤주의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서양 수학이 지금 대륙의 칸트 철학하고 영미 분석 철학을 조화를 못 시키고 있는데 알랭 바디유는 이런 집합론을 통해서 조화를 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